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백투 베이직이라고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은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금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 등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관심도 그래서 쏠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 진입 시에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선혜 증권 자본시장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EU에서 금리 인하 피벗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곧 미국, 한국 등도 진행이 되겠죠? 네, 하반기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년여간 당연시됐던 연 3%에서 4%대 고금리 상품을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네네. 이에 금리 인하에는 이에 맞는 재테크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피벗으로 생길 투자 재전환의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분산 균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금 비율은 줄이고 주식 채권 비율을 늘리는 게 아무래도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주식, 채권, 대체자산, 예금 등 적절한 분산이 필요합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이고 분산 투자가 기본이 되는 전략인데 실행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우선 예금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안정적이라고 하다고 하면은 네. 정기예금 막차를 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네네. 금리 인하 직전에 좀 타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네. 금리 인하 후에는 현재 3, 4%대 정기예금 이자가 연 2%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그 저금리 시기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투자 안정성을 위해서 예금에 돈을 꼭 넣어야 한다면 정기예금 막차를 타는 게 좋고요. 네. 요즘은 인터넷에 각 금융사의 정기예금 상품을 금리별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한번 찾아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좀 손품을 팔아야 되겠네요. 네. 네네. 그러면 보험 쪽은 또 어떤 상품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저축성 보험을 조금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 고금리 예금에 장기간 돈을 묶어두길 희망한다고 하면 은행 예적금은 최장 만기가 통상 3년에 좀 그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상 3년이라고 해도 이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좀 내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년이나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뭔가 돈을 묶고 싶다고 한다면 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이 가장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축성 보험도 예금 적금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그렇죠. 네. 네네. 그 계약할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 금리형과 매달 금리가 바뀌는 금리 변동형, 그 연동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 나뉩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 확정 금리형 상품에 가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좀 강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우선 비과세 혜택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 등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 상품에는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연 3% 금리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1억 원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0만 원이지만 이 중 46만 2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5.4%요. 네. 예. 근데 이제 저축성 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네네. 비과세 허들이 이렇게 낮진 않네요. 그렇죠? 네네. 장시간 투자해야 되고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긴 하고. 네. 이 비과세 혜택 말고 금소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죠. 네. 그 혜택도 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그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최대 49.5%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네네. 이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은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큰
큰 혜택이네요. 예. 네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강점으로 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도 제외돼 이 소득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네.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1억 원을 초과해 가입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죠? 예. 네네. 그 저축성 보험의 이사 소득세는 수령액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과세됩니다. 네네네. 예. 즉 만기 시점 원리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말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선 나눠서 인출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수령할 이자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고액 자산가들한테 이 저축성 보험은 절세 효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네. 네네. 연간 2천만 원이 한도니까 연간 뭐 1,900만 원 정도 되면 네. 한 100이나 150을 더 찾지 말고 네네. 그냥 분할해서 인출을 했으면 하라 이런 얘기시군요. 예, 이런 팁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축성 보험 가입 전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상품의 그 표면 금리만 보고 가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저축보험이 은행 예적금과 달리 사망 재해 보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수수료라고 하죠. 이 사업비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그 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비를 제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받는 이자는 그 납입 보험료의 표면 금리를 곱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저축보험의 공시이율과 은행의 예금 금리가 똑같이 3%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자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이 이 사업비가 있어서 실제 나중에 받을 때는 적게 되죠. 이건 당연히 이제 고려해봐야 사항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만기 시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그 가입 시 1억 원을 일시 납입했다면 10년 뒤에 얼마를 돌려받는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상품 설명서랑 약관 등에 좀 관련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조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환급률이 높은 저축성 보험을 조금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것도 역시 손품을 팔아야 되네요. 네네. 이게 그 생명보험협회랑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뭐 보험 다모아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이런 상품별 환급률을 공지하고 있어서 좀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하려면 부지런해야죠. 정리해 보면은 실질금리를 잘 따져봐야 되고 해약 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다음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적은 돈이라도 또 쉬지 않고 굴려야 되잖아요. 냅두지 말고. 그래서 요즘 파킹 통장이라는 게 유행하는데 파킹 통장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기예금은 조금 그래도 단위가 1,000단위로 조금 가입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액이나 뭐 이렇게 자투리 돈 이렇게 조금 이것도 뭔가 금리를 받으면서 굴리고 싶다고 하면 파킹 통장이 좀 가장 적격인 것 같아요. 이게 일복리로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루만 넣어도 이제 복리가 붙는 그 일복리 그 강점 외에도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현재 올해 말까지 우대 금리를 주는 이벤트를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번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해보니까 뭐 가장 요즘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SC제일은행 하이통장이 꼽히더라고요. 뭐 입출금리도 자유롭고 우대금리 제공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4%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우대금리를 줄 때 조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 보시고 찾아봐서 자기한테 맞는지 그래서 뭐 가입해가지고 하면 됐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파킹 상품이 있으니까 요것도 조금 손품을 팔아서 검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좀 낮지만 뭐 예컨대 2%, 2.3% 주는 파킹 통장 등도 있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기 재테크 전략 이제 기본적인 얘기라고는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하고 주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채권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사실상 채권이 가장 각광을 받는 투자 수단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채권 투자 시에는 확정된 수익, 이자죠. 이걸 네. 만기 때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사실 만기 10년이나 30년 등 장기채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럼 다만 조금 주의할 점은 금리 인하가 계속될지 혹시 불안하다고 하면 네네. 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듯 장기채랑 단기채를 나눠 담는 이런 바벨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채권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자 이익 그리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린 데 따른 시세 차익 두 가지를 노리고 하는데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걸 노리고 들어갈지 그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벨 전략 이거 저희가 이거 드는 바벨 네네, 그거 같은데 그거 맞아요. 왜 좀 네. 예,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한마디로 그 유동성이 낮고 좀 금리가 높은 장기 채권과 유동성이 높고 수익률이 낮은 단기 채권을 함께 구성해서 뭐 들자는 그런 의미의 바벨인데요. 네, 네. 이게 장기와 단기 채권을 배분하면 솔직히 유동성과 수익성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 만기가 언제인지 그 잔존 기간에 따라 그 수익률이 달라지는데요. 장기 채권의 경우 만기까지 채권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 위험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낮고요. 따라서 그 채권 가격이 낮고 금리는 높습니다. 반면 단기 채권의 경우 유동성은 높으나 수익률이 낮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벨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고 할 시에 금리 변동성이 더 민감한 만기 2년 이상의 장기채를 매수하면 되고요.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잔존 만기가 1년 내인 단기채, 초단기채를 일부 가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바벨 전략으로 그 단기채로는 안전성을 더하고 장기채로는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개시되는 해에 단기채 성과가 좋았다는 그런 자료가 많은데요. 올해 3분기 금리 인하가 조금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장기채 투자자라고 하면 차익을 좀 실현하고 단기채로 만기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단행 이후부터는 장기채는 좀 줄이고 단기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좀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하신 거랑 좀 상반되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건 장기채죠. 국채 쪽은 어떤가요? 사실 그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이런 전문가들도 한국 국채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게 그 채권이 이게 국채가 매력적이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런 의견인데요. 금리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 특징인데요. 근데 한국은 현재 국가 부채가 좀 많이 늘었고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등 경제 여건이 지금 미국보다 조금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미국 국채보다 이제 한국 국채를 조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좀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WGBI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 80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에 유입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국 국채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인데 성사가 안 돼서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개인 투자용 국채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수단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가 좀 가장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큰 안정성이 장점이고요. 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 가장 이 채권 상품 중에서 안정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만기 보유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의 복리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세 전략에서도 조금 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또 좀 더 국채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투자 시에 다만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에 이자하고 원금을 일괄 수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 중에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일반 채권과 조금 다른 점인데요. 돈이 좀 묶여 있죠. 또 그 중도 환매 시에 표면 금리가 단리로
적용이 되고요. 가상금리나 연복리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점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매입 1년 후부터 중도 판매가 가능한데요. 이게 또 월별로 중도 판매 가능 한도 내에서 예.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네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점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돈이 묶일 수 있는 위험성 이게 지금 네네. 제일 고려해야 될 사항 같네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금리 내린다면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게 주식인데요. 네네. 예, 주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주식도 좀 금리 인하기에는 유망 투자 수단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좀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여전히 성장주를 좀 눈여겨보면 좋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성장주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줄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빅테크 성장주에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를 조금 추천하고 네네. 또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지 좀 이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네. 네네. 오늘 보면 미국 성장률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조금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네네. 그래서 이 성장주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탄탄한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로 좀 네네.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상반기에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뭐 네네. AI나 빅테크가 많이 급등했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업종종에 저평가된 업종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업종도 조금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네. 예, 예. 그 금리 인상기에 좀 소외됐고 낙폭이 과도했던 섹터에 대한 반등 기대가 있어서 네네. 네네. 그래서 뭐 헬스케어, 바이오,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저희 조광욱 부장, 국제부장하고도 얘기했었는데 미국 대선도 큰 변수죠. 네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신중해야 되고 네. 그 전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종목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증권가 조언인데요. 네.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를 분할 매수로 조금 대응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좀 짙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낯선 상품이긴 할 텐데 일반인들한테는 네네. 리츠라는 상품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네. 최근에 그 상장 리츠들 가격이 조금 그 움직임이 좀 좋은데요. 이게 네네.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 어쨌든 리츠가 뜨니까 그런 수혜를 받아서 그래서 다시 리츠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리츠는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재테크 전략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상장 리츠인데요. 네네. 현재 그 리츠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S 리츠 탑 10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 지수가 지금 꾸준히 상장 중인데요. 이걸 보면 지금 리츠가 금리 인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 이 리츠는 그 부동산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나 금리 상승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배당 여력이 조금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또 살아나니까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네, 이 네. 리츠가 좀 이 금리 인하기에 좀 그렇죠. 각광을 받는 네, 상품인 네. 것 같아요. 예. 네네. 이 배당의 주요 원천이 뭔가요? 리츠는? 그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법인세 면제를 위해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주에게 아, 돌려주는데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직접 투자는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데 네. 리츠는 이게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일반 투자자들이 뭐 한 주당 5,000원, 뭐 네, 4,000원 네. 이런 식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네, 네, 예, 네. 예. 그 한마디로 뭐 단돈 100만 원으로 제가 그냥 투자자들이 예. 수도권 대형 오피스 빌딩의 건물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단기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누리고 싶은 투자에게 조금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렇죠. 이 네. 리츠 홍보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죠? 네네. 뭐 시내 주요 건물에 건물주가 되어 보세요 하고. 예. 맞습니다. 아까 앞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리츠가 상장 리츠가 있고 비상장 리츠가 있잖아요. 네네. 예, 투자자들이 잠깐, 네. 가장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상장 리츠입니다. 네. 그 뭐 SK 리츠, ESR 캔달스퀘어, 네네. 롯데 리츠, JR 글로벌 리츠, 신한 알파 리츠, 신원 서부 T&D 리츠, 그다음 이지스 밸류 리츠, KB 스타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NA 프라임 리츠, 코랑코 원더 리츠 등 되게 오, 많죠. 제법 많아졌네요. 네네. 이제. 예. 현재 국내 그 시장에 상장된 리츠가 총 24개입니다.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상장 리츠들 움직임을 조금 뭐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ETF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면서 네. 월 배당을 주는 상품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리츠 ETF인데요. 아, 현재 리츠는 또 따로 뭐 하는가 보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K리츠 ETF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좀 3개 불과했는데 올해 네. 좀 2개가 추가로 출시됐어요. 네네. 그래서 현재 5개인데 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뭐 아리랑 K 리츠 ETF 등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또 이거 리츠 조금 뭐 보면 주목할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게 리츠 배당 확대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이 8월 중에 좀 공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리츠 투자가 좀 적기가 아닐까. 이 내용에 그 리츠 기초 자산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을 배당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네네. 리츠 시장에는 조금 호재입니다. 아, 배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개나 되니까 여기저기 일일이 개별로 하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ETF로 묶어놓는데 네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이선혜 부장 말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오늘은 이선혜 부장과 금리 피벗과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재테크의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드린 내용들 잘 상기하시고 금리 추이 계속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